안녕하세요. 2살 딸을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예요. 얼마 전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시댁에 다녀왔는데 그동안 시댁에서도 절 생각해 한동안 교류도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뵈러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직 이르다면서 자주 가지 말라고 말리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어린 신우가 있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 갓 20살이 되었었고 저희는 30대였는데 맹랑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은 사람이 딱 신우였죠. 아직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럼 없이 연락을 해와서 놀란 적도 많았어요. 언니, 오빠랑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오빠한테 언니 번호 좀 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말해줘서 제가 겨우겨우 알았어요. 언니는 근데 저한테 왜 번호 안 물어보세요? 저번에 같이 밥 먹을 때 전화번호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물어볼 줄 알고 안 물어봤거든요. 오빠랑 만나기 전에 혹시 시간 돼요? 저랑 조금만 볼래요? 어머, 아가씨. 안 그래도 아가씨 한번 만나야 되지 생각은 했는데 제가 일을 다니다 보니까 쉬는 날이 주말밖에 안 돼서 연락을 못했어요. 오빠 만나기 전에 조금 시간 남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까 수혁 씨랑 연락은 했는데 별일 있다고는 안 했거든요. 수혁 씨한테 연락해서 좀 일찍 보자고 할까요? 지금 잠깐 저 뭐 좀 살 거 있어서 백화점에 와 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저 언니랑 백화점 가려고 했는데. 언니, 저한테 뭐 말하려고 했던 거 저 알아요. 저 가방 이런 거 사주려고 한 거죠? 안 그래도 친구들이 오빠 결혼하는데 세연이한테 뭐 안 받았냐고 하던데. 제 친구들은 명품 가방이다 뭐다 엄청 받는다곤 했거든요. 언니도 예단 준비하려고 백화점 간 거예요? 솔직히 전 명품 가방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결혼식 때 입을 옷 이런 거 사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수혁 씨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제가 가서 고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가씨가 어떤 거 좋아할지 저도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아가씨, 지금 어디쯤 있어요? 백화점에 와서 오늘 같이 고를까요? 이따가 수혁 씨도 이쪽으로 오라고 할게요. 에이, 오빠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오래 안 걸려요.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빠 만날 시간쯤 되는 거죠? 후딱 옷만 고르면 되니까 금방 갈게요. 언니도 한번 둘러보고 있어요. 제가 전에 사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그거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예단하려면 저한테 명품 가방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지만 언니가 마음에 드니까 전 옷만 살게요. 신우는 예단으로 명품 가방 대신 옷을 사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지만 어차피 신우에게 옷 한 벌은 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같이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옷을 고르는 걸 보니 명품 브랜드부터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명품 옷을 고르고 난 후에는 어울리는 신발이 없다며 명품 신발까지 가방만 빼고는 다 골랐죠. 그때는 그냥 결혼하면서 선물로 해주는 거니 좋은 마음으로 해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지나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던 날 남편과 제가 시부모님께 했던 말을 듣고선 신우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혹시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이번 분기에도 리조트 이용권이 나왔는데 저랑 남편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번 분기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요. 저번 분기에도 나왔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 시간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숙박 말고도 관광 연계해서 다닐 수도 있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도 시간이 안 되는데. 이번에 네 시아버지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번에는 시간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지. 아유, 니들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나와도 가보질 못하니 어쩌니? 휴가도 못 내는 거야? 이번에 휴가 갈 때 거기 다녀오면 좋겠지만 그때까지는 못 쓰는 거니? 네, 휴가 전까지는 써야 하는 거라서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가족들한테만 양도 가능한 거라서 어머님 안 되시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자꾸 안 가니까 다른 걸로 변경해 준다고는 했는데 이번 분기까진 나온 거라서 어쩔 수 없죠, 뭐. 언니, 그럼 그거 저 가도 돼요? 저도 언니 가족이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안 그래도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랑 비용 좀 아끼게 그거 저 주세요. 언제까지예요? 저 주말에는 아무 때나 시간 되는데 제가 갈게요. 가족이니까 저 가도 되는 거죠? 아싸! 친구들한테 바로 물어봐야지. 아가씨. 아가씨까지는 제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근데 될 것 같기도 해요. 아가씨가 친구들이랑 한번 시간 맞춰서 날짜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말해둘게요. 거기서도 예약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서요. 혹시라도 못 가게 되면 꼭 저한테 말해주셔야 해요. 신우는 신이 나서 자신이 가겠다고 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신우는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물어보니 가족관계라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죠. 신우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갓 성인 되어 친구들이랑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재미있고 설렐까 싶어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당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숙박권을 신우에게 건네주었는데 신우는 그걸 중고 사이트에 팔았던 거죠.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 회사 상부에서 큰 질책을 받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화가 나서 시댁을 찾아갔어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냐?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따위 짓을 해? 너는 새언니가 오늘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기나 해? 아무리 어리고 철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때 우리 밥 먹으면서 한 얘기 못 들었냐? 가족들만 갈 수 있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네가 못 가면 꼭 연락 주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딴 식으로 난리를 피워? 아니, 난 몰랐지. 그때 그냥 대충 들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마침 일이 생겼는데 어떡해. 친구들도 못 간다고 하고 아까워서 그랬어. 오늘 아니면 언니나 오빠도 못 간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것 뿐이야. 내가 팔아가지고 뭐 내가 쓰려고 했겠어?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애초에 그렇게 생각 없이 팔았겠냐고.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지. 새언니, 새언니는 왜 저한테 그런 거 자세히 말도 안 해줬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큰소리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너 오늘 새언니가 얼마나 난감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회사에서도 사정사정 해가지고 원래 직계가족만 되는 걸 받아줬더니만 너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어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다 네 뜻대로 될 거라 생각하냐? 너도 성인이 됐으면 철 좀 들어라 좀. 아,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가 진짜 알고서 그랬겠어? 몰랐으니까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애초에
나한테 자세하게 말을 해줬어야지. 나는 또 내 생각해서 돈 날리는 거였을까봐 그런 건데. 왜 나한테만 소리치고 난리냐고. 새언니한테도 뭐라고 좀 해. 신우는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절 탓했고,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신우에게 소리를 쳤지만 중간에서 시부모님은 남편을 말렸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신우 대신 사과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직 어리고 회사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지나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신우의 철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난 건 아니었는데, 신우는 시부모님한테 혼났을 때면 무조건 저희 신혼집에 왔어요. 와서는 거실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방을 차지하고선 침대 위에서 과자까지 자연스럽게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평소에 출퇴근을 같이 했는데 퇴근을 하고 가보면 항상 과간이었어요. 너 진짜 뭐하냐? 왜 오늘도 혼나냐? 아, 너 진짜 세원이 없었으면 아우 당장 내려와. 지금 제정신이냐? 침대에 씻지도 않고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그 위에서 과자를 먹어? 야, 밖에서 먹어. 넌 왜 항상 나한테 뭐라고 들으면서 그러는 거야? 당장 안 내려와? 너 오빠한테 붙잡혀서 강제로 쫓겨나야 내려올 거야? 세원이 앞에서 화내기 전에 빨리 내려와. 아니, 오빠는 사랑하는 동생이 집까지 찾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야 되겠어? 반가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오빠가 저렇게 가족 앞에서도 얼어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오빠가 저한테까지 이렇게 화를 내요? 나는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너무 퉁명스럽고 차가워진 것 같아요. 언니가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아가씨, 제가 뭘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침대 위에 과자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잠깐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래요? 청소기라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짐은 뭐예요? 이렇게 큰 짐까지 다 챙기고 온 거예요? 여기 며칠 있으려고요? 네. 오빠 집인데 뭐 어때요? 저 고등학교 때도 오빠 혼자 사는 집에서 한 달 있었던 적도 있어요. 왜요? 저 여기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빠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달을 있건 두 달을 있건 신경도 안 썼는데. 언니 저한테 설마 눈치 주시는 거예요? 헐, 저 엄마 아빠한테도 혼나서 쫓겨났는데 언니한테도 눈치 보여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과자도 마음대로 못 먹고. 뭐 있는 건 상관없는데 이불 위에서 과자를 이렇게 먹으면 매트리스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씨, 저기 작은 방에 손님용 매트리스 넣어뒀는데 거기 이불 깔아줄까요? 새 이불도 마침 와서 바로 쓸 수 있어요. 어머, 저보고 저 작은 방에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저렇게 작은 방은 답답해서 못 자요. 어차피 언니랑 오빠 내일 일찍 나갈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자고 내일 늦게 나갈 거거든요. 언니 오빠 나가면서 소리내면 저 또 잠 못 자고 불편하니까 제가 그냥 안방에서 잘게요. 언니 오빠는 내일 편하게 일찍 나가면 되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신은 마치 신혼집을 제 집인 양 드나들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화를 내곤 했지만 사실상 어린 동생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화를 내진 않았어요. 저 역시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저녁까지 다 먹고 들어오니 신경 쓸 틈은 없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씩 오고 난 후면 물건이 이상하게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신우가 온 다음 날 결혼식이 있어 미리 준비하려고 밖에 걸어둔 코트가 사라졌더라고요. 신우가 딱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해 물어봤죠. 네? 아니 언니, 어떻게 절 의심할 수가 있어요? 옷 밖에 걸어둔 거 진짜 맞아요? 언니 어제 저녁 늦게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씻고 바로 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코트까지 찾아서 밖에 걸어뒀다고요? 저 작은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온 거 언니도 알면서 왜 저한테 그걸 물으세요? 저 오늘 아침에 언니랑 오빠 나가고 바로 씻고 나왔어요. 아니, 분명히 제가 거실에다가 걸어두고 잤거든요. 옷걸이는 걸려있는데 옷만 감쪽같이 사라져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정말 아가씨가 입고 나간 건 아니죠? 아가씨 여기 올 때 입었던 옷이랑 비슷하기도 해서 솔직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 아가씨 옷은 식탁 의자에 그대로 걸려있고 제 옷은 없어져서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언니, 제가 아무리 싫어도 그런 식으로 도둑 취급하는 건 아니죠? 와, 진짜 어이없다. 언니, 너무 실망이네요. 제가 도둑도 아니고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옷을 왜 입고 가요? 저 그렇게 거지 아니거든요? 제 옷도 다 가지고 왔는데 진짜 어이없다. 도둑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가씨 저번에도 제 화장품 그냥 가지고 갔던 적 있잖아요. 제가 식탁에 올려뒀길래 그냥 아가씨 쓰라고 올려둔 건 줄 알고 가져갔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혹시라도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입고 간 건가 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제가 더 이상 안 찾고 다른 거 입고 가려고 했어요. 언니가 다른데 놔두고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고요? 저 진짜 억울해요. 오빠도 이거 알아요? 왜 생사람 잡아요? 언니 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오빠한테 다 바로 말할 거예요. 진우는 크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고 옆에서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여러 번 신우가 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억울하다며 화를 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니라고 해? 아니, 그러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내가 수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잘 찾아보라고 했잖아. 진짜 거실에 걸어둔 거 맞긴 해? 수진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당신 어제 바로 씻고 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 다른 데 걸어두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괜한 사람 의심이나 하고.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같아.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 아니라고. 어제 코트 밖에 꺼내두면서 섬유 향수랑 다 뿌려뒀다니까. 옷걸이도 그대로 걸려있고 바로 옆에 섬유 향수도 있잖아. 근데도 내가 착각한 거라고? 코트에 발이 달렸던 거야? 그럼 왜 사라지냐고. 내가 다른 데 뒀으면 애초에 없는 옷걸이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번 신우가 다른 거 가져간 적도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전에는 수진이가 다 시인했잖아. 자기가 가지고 갔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저렇게나 화를 내는데 당신이 좀 심했던 거지. 진짜로 안 가져갔는데 이렇게 의심하면 도둑 취급하는 것밖에 더 돼? 어휴.
당신 요즘 안 그래도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수진이 올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내가 신경 쓰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네. 나중에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수진이도 이제 집에 가라고 할 테니까.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며 말을 했지만 전 그 와중에도 신우에 대한 의심을 접지 않았어요. 역시나 신우는 제 옷을 입고 나간 거였죠. 이미 제 옷을 작정하고 입고 나갔던 거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어딘가에 벗어둘 작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저희는 일찍 집으로 오게 됐고 바로 문 앞에서 제 옷을 입고 있던 신우를 남편과 발견하게 되었죠. 남편은 정말 크게 화를 냈고 거기다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근데도 전 서운한 마음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신우는 그때도 저에게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일들 때문에 본인이 눈치 보여서 사실대로 말을 못한 거라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을 제가 만든 거라고 했죠. 그런 신우를 보며 언제쯤 철이 들까 싶었는데 철없는 행동은 끝이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는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겠다며 난리를 피웠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신우의 예비 남편이 직업도 제대로 없고 거기다가 학창시절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신우는 무작정 혼인신고를 해버렸더라고요. 가족들은 신우에게 화가 나서 아무리 신우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으니 신우는 저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언니, 왜 다들 내 전화 안 받는데요?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데 설마 언니가 받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죠? 엄마랑 아빠한테 혼인신고했고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전화도 안 받아서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좀 전해주세요.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사이 가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 차려놓으라고. 아가씨, 결국 혼인신고까지 한 거예요? 가족들 지금 다 화나서 아가씨 만날 생각 없대요. 아가씨 전화 계속 오는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안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가씨 근데 그 심해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서 만나는 거죠? 저 그 얘기 듣고서는 저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가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요?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니도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있었을 거고 그런 거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다 그러면 언니도 좋아요? 아니잖아요. 다들 과거 있는데도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요? 근데 그거 언니가 소문낸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 거 알 리가 없는데 언니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심해부 동창이 남편이랑 친구래요. 심해부랑 오빠랑 동갑인 건 알고 있죠? 일단 주말에 심해부도 데리고 오진 마시고 아가씨 만나서 시부모님도 만나고 오빠랑도 얘기 좀 해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가씨가 아는 사람이랑 심해부랑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던 신우는 결국 주말에 심해부와 함께 시댁에 등장을 했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남편은 심해부를 끌고 밖으로 나갔죠. 난리법석 속에서도 신우는 당당하게 집까지 들어와 밥상도 안 차렸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저도 기가 막혔어요.
신우의 태도에 시부모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고 결국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난리법석으로 결혼을 시작했던 신우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우가 남편한테 무력을 당했다고 울며불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바로 그 집으로 쳐들어가 난리법석을 부렸죠. 신우 남편이 신우에게 손찌검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우가 매일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손을 날렸던 거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다 신고했고 신우한테 이혼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 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남편은 화병이 생겼어요. 도저히 신우를 감당할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 시댁 모임에서 최후 통첩을 하셨죠. 이제 도저히 수진이 너 감당할 자신이 없어. 엄마가 널 어떻게 아끼며 키웠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라니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 엄마 아빠는 도저히 널 감당할 수 없고 책임져 줄 힘도 없으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자꾸나. 엄마, 왜 갑자기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엄마 설마 나 이혼했다고 이러는 거야? 요즘 세상에는 이혼이 흠이 아니라니까. 엄마가 그렇게 날 창피해하면 나는 더 설 곳이 없지. 엄마가 날 지지해줘야 내가 당당하게 서서 생활하는 거야.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하던지 그건 네 맘대로니까 알아서 하고. 일단은 다음 달 내로 독립해. 엄마랑 아빠 이사 가서 원룸에서 살던지 할 테니까 너도 너 살 길 찾아서 살아. 그렇다고 오빠네 집으로 가지도 말고 이젠 각자 알아서 자기 인생들 알아서 좀 살자. 엄마랑 아빠 정말 힘들어, 수진아. 아니,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해? 나 안 불쌍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이혼까지 하고 나 안 불쌍하냐고. 엄마가 날 감싸야지. 그럼 누가 감싸? 진짜 너무한다.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못 나가. 내가 어딜 나가? 밖에 나가서 그 고생하고 겨우 집에 왔는데 이제는 또 나가라고? 나 절대로 못 나가고 엄마 아빠도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 신우는 끝까지 철이 없었고 남편은 더 이상 신우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시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우는 그 뒤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들을 쳤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덜했지만 잠시도 가만히 있을 데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내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 휴직 소식을 알고 난 후부터는 신우는 틈날 때마다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언니, 이제 회사도 안 다니고 살판 났겠어요? 그래도 언니, 요즘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지만 여자가 직장 그만두면 경력 단절되기 십상인데 언니네 회사에서는 그런 거 다 보장해 준대요? 보장 안 해주죠? 우리 오빠 큰일 났네. 아이까지 셋 먹여 살리려고 하면 고생하겠다. 언니 그렇게 빌붙어서 살려면 우리 집에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왜 빌붙어요? 같이 아이 키우려고 제가 휴직하는 건데 그리고 다시 복직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오빠한테 빌붙어 살까봐 걱정돼서 자꾸 여기로 저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면 상관없지만요.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말해주려고요. 엄청 부자라서 저보고 일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언니한테 미리 말해두려고요. 사실 그쪽에서 얼른 결혼하자고 하고 있는데 아직 엄마 아빠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잘 포장해서 말해주면 안 돼요? 솔직히 좀 건강이 안 좋긴 한데 언니가 잘 말해주면 엄마 아빠는 믿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솔직하게 말해야죠. 그나저나 결혼을 하려고요? 아가씨 얼마 전까지 전 남편이랑 재결합한다 어쩐다 말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그럼 솔직하게 말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번에 아가씨가 재결합 얘기 꺼내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하시긴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아시면 놀랄 것 같은데. 재결합은 무슨? 그냥 해본 말이죠. 전 남편이 그래도 다시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그냥 말을 하길래 그런 건데. 하여튼 간에 언니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추진할 거니까요. 신우는 재혼을 한다면서 저에게 귀띔을 하더라고요. 재혼남은 초혼이었고 신우 말로는 몸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상대방 집안에서 결혼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신우는 동네에서도 부자로 소문난 집안이니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고 싶어 했죠. 신우는 언제 결혼을 해야 할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오빠라고 재혼하는 신우에게 초혼 때 못해줬다는 마음의 짐이 있었는지 이것저것 많이 보태주더라고요. 신우네 신혼여행 비용도 보내줬고 그래도 결혼식 날 저는 신우에게 20만 원 축의금까지 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시간대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 바로 신우였어요. 어머, 아가씨, 어떻게 여기 왔어요? 지금 필요할 시간 아니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필요연은 아예 끝난 거예요? 오늘 늦게까지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 먼저 일찍 온 건데 옷도 안 갈아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일은 무슨 일? 언니, 뒤풀이 술상 차려야죠. 저 아까 봉투 정리하면서 언니 거 열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난 또 잘못 준 줄 알았는데 언니 하는 말 들어보니 실수는 아니었나 보네. 언니네 집에서 뒤풀이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술상 좀 내와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네? 그게 무슨... 아가씨, 저희 아가씨 결혼할 때 이것저것 많이 보태드렸잖아요. 스드메 계약금도 없다고 해서 보내주고 혼수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오빠가 보내주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신혼여행 비용도 저희가 냈는데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축의금 낸 건데 부족했어요? 언니, 그건 오빠가 해준 거고 언니는 따로 해야죠. 언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그걸로 생색내요? 아무튼 언니, 생각이 좀 짧다니까. 어쨌든 오늘 좋은 날이니만큼 제가 그냥 봐줄게요. 술상이나 얼른 내와봐요. 사람들 올라오고 있으니까. 신우는 만삭인 날 밀치면서 올라오는 자기 하객들을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씻고 나오던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선 당황해하다가 이내 화가 나는지 얼굴이 붉어지더니만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신우 전 남편이었어요. 들어와서는 갑자기 신우 손을 부여잡고서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자기야, 몸은 괜찮아? 내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연락을 안 받아서 형님한테 물어보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리고 자기 옷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입었어? 우리 아기는? 우리 아기 이렇게 답답한 옷 입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오늘 무슨 가족 행사 있는 날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 갑자기 여기는 왜 왔어? 내가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구나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알고 왔냐고. 얼른 나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나가라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또 여길 어떻게 온 거야?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온 거야. 형님이 여기 오면 자기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길래 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병원 같이 가자고 했었잖아. 솔직히 처음에는 안 낳아야지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고. 그냥 우리 그 아이 낳자.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신우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알고 보니 신우는 전 남편 아이를 임신한 듯 했고, 전 남편과 그렇게 막장으로 이혼을 하고 나서도 몇 년 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였죠. 신우는 그러던 와중에 병약하지만 부자인 재혼남을 알게 된 거였고, 이 남자를 잡아서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병약한 재혼남과는 잠자리를 딱 한 번 가졌지만 그 와중에도 전 남편과 자주 만나서 잠자리를 가졌던 거죠. 애 아빠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우는 대범하게도 재혼남을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신우 전 남편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다 안 받고 피했던 거였고 결혼까지 강행했던 거였죠.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설마 하는 마음에 무시를 했었는데 결국 결혼 당일날까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신우를 보고선 얘라면 제정신이 아니었겠구나 싶었다며 전 남편을 불렀던 거였어요. 그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의 전 남편은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분노했고 재혼하기로 했던 재혼남은 소동을 알고서는 바로 신우에게 파혼을 통보하며 거기다가 신우를 혼인빙자로 고소를 했죠. 신우는 남편과 저를 찾아와서는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오빠, 언니, 진짜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전 남편이랑 연도 제대로 못 끊고 어영부영 끌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나 재혼 꼭 하고 싶어. 오빠랑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오빠랑 언니가 가서 잘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가서 나 좀 용서해달라고 해주면 안 돼? 저 사람 날 고소까지 해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이야. 넌 도대체가 양심이 있냐 없냐?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지고 살아. 어떻게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런 일까지 벌여? 너 진짜 애 아빠가 누군지는 알고서 이런 일 벌인 거야? 진짜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 앞으로 우리는 네 삶에 전혀 관여 안 할 거니까 네 맘대로 하고 싶으면 어디 마음껏 네 맘대로 해봐.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우린 신경도 안 쓸 테니까. 나 유산했어. 아이 아빠는 전 남편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나도 재혼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여튼 이제는 아이도 없고 재혼하는데 걸림돌도 없는데 오빠랑 언니가 좀 가서 말이라도 해줘. 다른 거 안 바랄게. 나중에 또 문제 생기더라도 오빠랑 언니 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진짜 새언니랑 나한테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릴래?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딴 생각을 해? 내가 와이프한테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앞으로 네 얼굴 죽을 때까지 내 앞에 들이밀지 마. 결국 신우는 유산을 했고 재혼남과의 결혼은 물 건너 갔어요. 신우의 전 남편은 본인을 속이고 몰래 결혼하려고 했던 걸 알고서는 정 떨어졌다며 바로 떠났죠. 신우는 처음에는 방황을 좀 하는 듯 하더니 요즘은 정신을 차렸는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본인들의 몫이라면서 신우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계시지만 솔직히 시부모님이 무슨 죄인지 싶은 생각도 있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신우는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편지도 보내왔고 조카 내복도 선물로 보내왔더라고요. 남편은 선물도 꼴도 보기 싫다면서 포장도 풀지 않은 채 다시 돌려보냈지만 신우는 그래도 제 생일이며 아이 돌이 됐을 때에도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답니다. 신우가 정말 정신을 차린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랍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많은 생각이 드네요. 과거를 단지 과거로 봐야만 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30대 딸이 있는 50대 중반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면 바로 사랑스러운 우리 딸을 낳은 것입니다. 딸은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항상 여기 사연을 듣고 있었는데 저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면 빠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던 지인분께서 중매혼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중매혼으로 만나게 된 것이 딸의 아빠, 남편입니다. 남편 역시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장남이었고 결혼을 할 여자가 없어 고민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순애 씨,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수 있겠죠? 아, 네, 괜찮아요.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게 중요해서요. 일단 저희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저와 중매를 통해서 만나게 된 후에 저희는 6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큰 애정을 가지고 가정을 꾸린 것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쩌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저희는 따로 집을 구하지 못하였고 결혼과 동시에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집살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녹록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셨을 때에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지만 결혼 2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너 밥 아직도 안 했어?
아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니? 아주 그냥 불쌍한 애 받아줬더니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진짜. 너 지금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따박따박 밥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아, 그게 요즘 통 몸이 좋지 않아서 자꾸만 잠도 쏟아지고 무겁기도 해서요. 지금 바로 밥 차릴게요. 아휴, 그러게. 밥을 작작 먹어야 살도 안 찌고 몸이 가볍지. 그렇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으면 몸이 무거우니까 잠만 오지 않겠어? 정말 내가 식충이를 내 자식 짝으로 엮었다니. 내 손을 잘라야지 아주 그냥. 시모는 항상 저에게 막말을 내뱉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이런 행패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더 불편해 했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외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시모의 태도는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장남의 대를 이을 장손을 임신한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요즘 뭐 먹고 싶은 건 있냐? 아, 아니요. 그냥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네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손 말이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우리 장손이 쑥쑥 크지. 아, 어머님.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나오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 내가 임신한 사람을 본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두 아들 임신했을 때를 아는데 넌 무조건 아들이야. 시모는 확인이 된 것도 아닌데도 임신한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입덧을 할 때도 배가 불러오는 모양을 봤을 때도 무조건 아들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어디선가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이 집을 살릴 사람이 아들밖에 없다고 들었다며 더욱 장손에 집착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내가 어디서 조용히 말을 듣고 왔는데 우리 집안이 일어서려면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우리 승남이도 자식들 중에 아들만 있다고 하고. 어머님, 요즘은 아들, 딸 상관없이 잘 기르는 게 최고래요. 누가 그러지? 그런 건 다 딸만 낳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거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야. 막상 아들 낳으면 나처럼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출산만 잘 준비해라. 2000년대가 코앞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이야. 저도 참 놀라웠지만 시모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도 없고 두 아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믿을 건 장손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개월의 임신 기간이 지나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는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지 딸을 낳았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 얼른 나와보쇼. 뭐가 이쁘다고 나와보래? 허참, 아들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다 제가 딸 얘기를 해서 그런 거야. 정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머님, 저희 아이 한 번만 봐보세요. 너무 착하고 순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순한 아이 처음 봤다며 이야기했어요. 딸이 순해야지. 우러져 끼는 순간 니넨 여기서 쫓겨날 줄 알아. 에휴, 식중이 하나 더 늘었네. 임신 기간 동안 그나마 잘해주었던 시모는 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다시 예전의 도욱한 시모로 돌아왔어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기간에도 시모는 제가 누워있기만 하면 그 꼴을 보지 못했고 저는 결국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모의 모진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했던 이유는 다시 돌아갈 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딸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몸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임신을 해도 계속해서 유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더 멀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차남이었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진이 결혼하는 색시 봤니? 너랑은 다르게 거기는 집안도 좋고 애가 싹싹하니 몸도 건강하더라. 네, 저도 봤어요, 어머님. 너 혹시나 네가 형님이라고 형님 대우 받을 생각일랑 하진 말아라. 알지? 너는 딸만 낳고 몇 년 동안 임신도 못했는데 어떻게 맏며느리라고 할 수나 있겠니? 에휴, 내가 그때 너를 받아주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러는 어머니 본인은 여자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누가 무식하게 아들, 딸 차별해요. 이제 지연이도 다 알아들어요. 한 번만 더 차별하면 지연이 데리고 나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쓸데없이 딸이나 낳아가지고. 예,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니? 애비도 방황하지 않고 우리 집안도 살렸을 거 아니야. 시모는 동선의 집안이 마음에 들었고 고아였던 저와는 다르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며 만족해했어요. 거기다가 시집을 오면서 따로 집도 구하고 왔다며 능력 없어 자신과 같이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동서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에는 아이의 성별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우리 둘째가 아들을 임신했구나. 아유, 장하다 장해. 역시 우리 복덩이가 이번에 들어왔던 거야. 아이고, 장해라. 몸은 힘들지 않고? 아유, 어머님. 다 어머님 기도 덕분이죠. 몸은 힘들지 않은데 아이가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아이고, 우리 귀한 장순이 배가 고프다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예, 너는 가서 고기도 굽고 전도 좀 해봐라. 아, 하는 김에 둘째 좋아하는 잡채도 좀 하고. 네? 지금요? 아니, 지금 재료도 없고 그냥 있는 걸로 먹게요. 아니, 지금 장순이 배가 고프다는데 재료가 없으면 당장 달려가서 사와야지. 아, 뭐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아니다, 아니다. 금방 밥 차려줄 테니까 먹고 좀 쉬고 있어. 집에 가면 또 밥 해야지 힘들잖니? 여기서 먹고, 아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거라. 시모는 장손을 임신했다는 말만 듣고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애정을 보이셨어요. 동서는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매일매일 집으로 와 밥을 먹기 시작했고, 동서가 힘들어 집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날에는 저에게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가 동서네로 가져다 달라고 호통했죠. 짜증나고 힘들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게 되면 딸 지연이에게 못되게 굴까 싶어 외출하는 김에 들렸어요. 음식을 싸고 가 동선의 집으로 간 날에는 동선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 형님. 어머, 이 많은 걸 형님 혼자 하신 거예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 장손이 태어나면 땅이며 예금이며 다 물려준다고 벌써부터 준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몰랐네.
형님은 뭐 받으신 거 없으세요? 아니, 어머님은 민망하게 저한테만 그러시더라고요. 형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힘 좀 써보세요. 저흰 이제 장손만 잘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땅도 주신다지, 돈도 주신다지, 걱정될 게 없네요. 동서가 출산을 하고 난 후에는 더욱 심한 차별이 시작되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와 조카의 차별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동서는 아들 손주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나 손주가 학교에 진학을 할 때가 되어서부터는 차별이 더욱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손. 우리 장손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지? 장손 학용품 사야 되니까 여기 용돈이니 잘 써라. 어머, 어머님, 100만 원이나 넣으셨어요?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형준아, 할머니께 고맙습니다 해야지. 할머니, 고마워. 근데 할머니, 나 장난감도 사주면 안 돼? 이번에 꼭 사고 싶은 거 있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는 안 된대. 아니, 우리 장손이 갖고 싶다는데 왜 그걸 안 사줘? 할미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모는 없는 살림 속에서도 시조카가 가지고 싶다는 건 다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딸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간혹 우리 부부가 일을 하는 사이 필요한 학용품이 있어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도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모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저에게도 모자라 딸아이에게까지 차별을 하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지연이도 중학교 입학하는데 돈 10,000원은커녕 챙겨주지도 않으시고 형준이한테는 100만 원이나 주셨어. 당신은 이거 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지금 돈 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엄마한테 돈이 어디 있어. 거기다가 형준이는 장손이니까 더 챙겨준 거고.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엄마가 돈 안 줬다고 이렇게 얘기해?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그러잖아. 지연이는 온갖 심부름 다 시키면서 형준이는 와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거기다가 지연이가 급해서 준비물 살 돈 5,000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정신머리가 없느니, 이래서 여자애는 필요가 없다느니 막말해서 그런 거지. 아, 무슨 막말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어머니 성격 알잖아. 모르고 지금껏 버틴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왜 그래? 아, 머리 아프게 좀 하지 마. 제발. 남편은 이런 저의 말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의 태도가 하루 이틀이냐며 갑자기 얘기하는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이대로 딸아이에게 불행을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해 모든 가족들의 반대에도 취업을 했습니다. 적게나마 돈을 벌어서 모은다면 딸과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차별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서도 부엌에 있는 건 저와 제 딸이었죠. 지연아, 그만하고 너도 가서 TV 보고 있어. 엄마가 다 해도 되니까 여기 있지 말고 어서 나가. 엄마, 나는 엄마랑 있는 게 편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가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엄마 얼른 하고 같이 쉬자. 예, 너네는 부엌에서 아니 무슨 말이 이렇게 많니? 명절 음식에 니네들 침 다 들어가겠다. 둘째야, 형준이 뭐 먹고 싶은 거 챙겨봐라. 네, 어머님. 어머, 형님.
아직 다 안 하셨어요? 제가 앉아서 도와드릴 걸 그랬나 보다. 그래, 조금 도와줘. 음식 양이 늘어나니까 혼자 하기가 힘드네. 도와주긴 무슨? 얘 혼자서도 잘하니까 그냥 둬라. 너는 저기 따뜻한 데 앉아서 형준이랑 음식 먹으면서 쉬고 있어. 할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쉴 틈 없이 재료 준비하고 일하는데, 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아주 그냥 지 엄마 빼닮아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아휴, 니네 때문에 제명에 살 수 있겠냐? 아유, 어머님, 참으세요.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 저랑 방에 가서 있어요. 그래, 둘째야. 이렇게 사근사근 해야지. 아주 딸은 엄마 닮는다더니 가면 갈수록 보기가 싫어. 딸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막말을 내뱉는 시모의 태도와 그 옆에서 여우같이 행동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이 생기진 않았을 걸 후회가 되기도 했죠. 그 집에선 저와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장손 타령은 점점 더 심해졌고 딸에게 하는 막말의 수위도 점점 높아졌어요. 야, 너는 여자가 된 게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할머니, 제가 무슨 성인도 아니고 거기다가 저 지금 공부해야 돼요. 참, 여자는 집안 청소부가 되는 거야. 공부 그거 다 쓸모없고 돈이나 벌거나 집안일이나 하면 되는 거지. 공부는 무슨? 시모는 우리 아이를 단순히 집안 파출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리지만 조금만 크면 돈도 벌면서 집안일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시모의 태도에 매번 항변을 하였지만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딸아이에게 하는 시모의 태도에 반박을 했지만 오히려 시모는 제가 그럴수록 딸을 더 괴롭혔고 딸이 자신에게 항변을 하면 시모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딸과 제가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걸 악랄하게 이용했던 것이죠. 넌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거니? 아니, 어떻게 어른들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할 수 있어? 네? 아니, 지연이가 또 왜요? 아니, 할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잖니? 애비는 크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 엄마 피를 받아서 그런지요? 우리 집 애가 아닌 것 같네. 아, 정말 듣기 싫어 죽겠네. 제발 그런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요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아니, 없긴 왜 없어? 다들 앞에서 티만 안 내는 거지. 원래 손녀보다 손주가 더 이쁜 법이야. 핏줄이 왜 핏줄인데? 너는 아들도 안 낳아봤으니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니?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속을 뒤집어 놓았고 제 딸에게는 저를 비난하며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연애미야, 지연이 살 이대로 둘 거니? 지연이가 왜요? 지금 살이 너무 빠져서 오히려 쪄야 할 상황인데. 아니, 이게 뭐가 날씬해? 맨날 밥만 축내니 이렇게 살이 찌지. 아, 할머니, 왜 또 그래? 너막 났나 진짜?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나가. 으이그, 네가 그러는 게 다 니네 엄마 탓이다. 어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말버릇 없는 애로 자랐을까? 할머니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넌 네 애미 닮아서 아주 그냥 게을러 터졌구나. 밥을 작작 먹어야 몸도 가볍고 움직이게 되는 거야. 맨날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니 몸이 둔할 수밖에.
어머니야말로 살 좀 빼세요. 다 늙어서 관절도 안 좋으시면서 뭘 삼시세끼 다 챙겨 드세요? 몸 가벼워지게 하루에 한 끼만 잡수세요. 지연이 평균 체중도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저에게 했던 막말을 그대로 딸에게 하는 꼴을 보니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마치 다른 집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저와 딸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작은 전세방이라도 알아보자며 남편을 설득했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뿡가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해 보여? 여보, 우리 여기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연이도 죽게 생겼어. 당신 뻔히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보는 거야?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셔서 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못 하시잖아. 심하게 못하시기는 공부하는 딸아이한테 집안 청소부가 되라니 돈이나 벌라니 이런 소리가 어떻게 심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옛날 어른이니까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도 알잖아. 워낙 고지식한 거. 이젠 나도 못 참아. 당신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나는 지연이만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작은 전세방을 얻어서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간 저를 두고 시댁 식구들은 온갖 욕을 해왔지만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이 오히려 해방감이 들어 아주 살 것만 같았죠. 남편은 저희가 집을 나오자마자 저희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이후 잠시 동안 평화가 이어지는 듯 했었죠.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로 인해 딸은 심한 외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도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어요. 아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아니, 그래. 그럼 상태가 어떻다는 거니?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이 고비라고 해요. 오늘 깨어나야 그나마 나아진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사고는 어떻게 해서 났다고? 중앙선 침범으로 딸애가 탄 차를 가해자가 쳤던 모양이에요. 아휴, 그렇구나. 아유, 그럼 그쪽에서 보상금도 주고 보험금도 다 받겠네? 네? 네, 그렇겠지만. 아니, 근데 왜 지금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세요? 아니, 지연애미야, 들어봐라. 어차피 지연이는 가망이 없다고 하잖니? 그 돈 받아봤자 지금 당장 들어갈 돈도 없을 거고. 그러니 형준이 이번에 중고등학교부터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 근데 둘째 내가 자금이 부족한 모양이야. 그 보상금 우리 장손 유학 자금으로 보태자. 네? 아니,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생각을 해봐라. 그 돈 받아봤자 니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 쓸데도 없잖니. 이제 와서 또 낳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쓰자는 거지. 저는 시모의 이 말을 듣고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변의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있었지만 누구 하나 시모의 말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눈치였고 한 번쯤은 서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당신들 제정신이야? 제발 눈 떠달라고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우리 딸 생명 가지고 이따 이야기를 해?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제정신 있냐고? 어머머머, 얘가 단단히 미쳤네.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아니 말하려면 제대로 얘기해야지. 니네가 우리 집에 와서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그나마 딸 자식은 가는 길에 집안 일으켜 보겠다며 돈이라도 남기고 가는 건데 그거 네 돈 아니다. 돈이라면 아주 눈이 뒤집히지. 내 딸 차별한 것도 모자라서 내 딸 보험금을 어디다 줘? 그래, 진짜 눈 뒤집히는 꼴 한번 봐볼래?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보여? 아유, 형님, 진정 좀 하세요. 진정 좀 하시고 어머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동서도 지금 어머님 이야기에 동의하는 거야? 아니, 어머님이 잘못된 말도 하신 것도 아닌데요, 뭘. 미쳤어, 다들? 당장 꺼져. 당장 니들 꺼지라고. 얘가 자식 이르니 제정신이 아니네. 그 돈 쓸데없이 쓸 생각 하지 말고 집안 살리는 데 써라. 알았니? 난 내 얘기 했으니 이만 가마. 시모는 끝까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고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편과도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당신 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어머님 하신 이야기 못 들었어? 우리 지연이 보험금으로 장손 유학 보내겠다잖아. 여보, 지연이 솔직히 언제 정신 차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차피 가해자가 보상금 준다고 하잖아. 그 돈으로 일단 병원비 쓰면 되는 거고 보험금은 보태주면 되는 거지. 아, 왜 그렇게 삐뚤게만 생각하는 거야? 뭐? 당신 지연이 아빠 맞아?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막말로 지연이가 언제 정신 차릴 줄 알고 지금 돈을 묵혀두고 있어. 차라리 우리 집안 장손한테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지. 당신 정말 어머님 아들 맞네. 모자가 쌍으로 미친 소리만 하고 있네 정말. 등신도 이런 상등신이 없겠다. 실망이고 당신 같은 남편 아니 아빠도 필요 없으니까 그만 끝내.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겨우 돈 때문에 이혼을 선언하는 거냐며 거부를 하였어요. 더 이상 저는 남편과 아니 그 집안과 연결이 되고 싶지 않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딸 지원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었죠. 남편은 결국 이혼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위자료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뭐? 위자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야? 당신 시댁에서 우리 무시하고 차별할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다니. 당신 따라서 분가하고 시댁에 안 가도 별말 안 한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당신 병원에서 일 잊어버렸어? 거기서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지연이 상태 괜찮은지 보는 사람 없었어. 근데 그 와중에 보험금은 받았는지 그것만 물어봤잖아. 우리를 뭘로 받길래 그런 소리를 했던 건데 그게 부당대우가 아니면 뭐가 부당대우야. 그 와중에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잖아. 궁금해 물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그게 부당대우라 할 수 있어? 난 이거 못 받아들여. 항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에 항소하여 상급 법원으로 가게 되었죠. 종종 시모나 동서가 병원에 왔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딸아이가 언제 떠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듯해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정성으로 딸아이를 위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상급 법원에서는 남편 측이 오히려 제가 시댁의 발길을 일방적으로 끊었으며 시댁 식구들을 무시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던 장면을 그 증거로 제출을 했던 것이죠. 저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에 대해서 입증할 또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위자료 부분에서는 불리하게 결정될 수도 있어요. 아쉽지만 판결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인간들 정말 인간 같지도 않네요. 아니,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이혼을 할 거였다면 충분히 증거 자료를 마련해 둘 걸 그랬나 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겁니다. 아무래도 부당 대우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자료는 충분했으니 원판결이 뒤집어지지 않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끝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자 그동안 제가 보냈던 메시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이 때문에 원심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부당 대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도 원심에서 바뀔 수는 있지만 크게 바뀌지 않기만을 바라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죠. 바로 중환자실에 있었던 딸이 깨어나 증언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법원에 나타난 딸아이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너 왜 여기 있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아쉬우신가 봐요. 아니, 할머니뿐만 아니라 작은 엄마도 똑같은 표정이시네요. 어머머머, 아니 언제 깨어났어? 아니, 며칠 전까지는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제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억울한 우리 엄마 두고 제가 갈 수가 없어서요. 죽기 살기로 버텨서 깨어나게 되었네요. 이렇게 깨어난 덕분에 제가 우리 엄마가 당한 일들 다 진술하고 증거 자료도 건넸어요. 뭐? 뭘 건넸다는 거야? 당한 일이 뭐가 있다고? 너 다치더니 어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할머니, 저한테 보낸 문자 기억 안 나세요? 저 대학 등록금 쓰지 말고 모아뒀다가 그쪽 장손 유학자금 대야 된다고 했던 거요. 거기다가 제가 싫다고 문자 보내니 지혜미 닮아서 버릇없다며 폭언 줄줄이 써서 또 보냈잖아요. 작은 엄마는 또 안 그러셨어요? 그거 제가 싹 다 모아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부당대우야? 우리 집은 장손이 우선인데 어떻게 그게 부당대우냐고? 시모는 그동안 딸아이에게 대학은 포기하고 대학 등록금을 모아서 유학자금으로 보태라고 종용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에 취업이나 하라며 취업 일자리를 알아봤다고 전화도 했었었죠. 저는 시댁과의 교류를 계속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전화해 모진 말들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대단한 장손 하나 키워보려고 애지중지 키운 남의 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다니요. 이번 일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니 당신한테도 위자료 청구했으니 그렇게 하세요. 아니 위자료라니? 내가 뭘 했다고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거야? 집을 나간 건 너고 이혼을 하겠다고 한 것도 넌데 잘못한 거
내가 아니고 너야. 끝까지 추잡하게 이러니 할 말이 없네요.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해줄 테니 누가 잘못한 건지 나오겠죠. 저는 딸아이의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그동안 심각한 시집살이 부당대우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급 법원에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에게도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선고했죠. 없는 집안에서 위자료를 4천만 원이나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결국 모든 시댁 식구들이 돈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유학을 보내야 한다며 노래를 불렀던 동선의 가족들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동서 아들은 유학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지인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얘기는 더욱 놀라웠죠. 어머머머, 너 그거 들었어? 아니 너희 전남편네 집안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 왜? 거기는 우리만 나가면 잘 살 것처럼 얘기하더니 무슨 일 있대? 그 둘째 내 아들 있지? 걔가 글쎄 크면서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거 수습하느라 없는 집안 돈들 싹 다 모아서 쓰고 있다면서 소문 쫙 났어. 지인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장손하면서 떠받들던 장손이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킬 거라면서 저희를 구박하고 핍박했던 이유였던 그 장손이 결국 그 집안을 더 망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을 알았는지 딸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속 시원하다며 크게 웃더라고요. 저희는 소소한 추억을 쌓으면서 서로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다 하는 건 너무 구식인 거죠. 차별은 다시 자신에게 도구로 돌아온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끝도 없는 욕심에 이제 지쳤고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건 하나뿐인 제 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제가 살아야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후회는 남편과 그리고 뒤에서 항상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시모가 땅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억지로라도 참고 살았을 테지만 저희 엄마의 건강 문제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던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앞을 보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보기도 했었지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안과에 들려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겪게 되셨던 거고,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장기간 방치를 한다면 실명까지 이어진다고 증상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걸 권장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가 서둘러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금액대가 크게 발생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백내장이 오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노안 수술과 그리고 괜찮았던 한쪽 눈까지 이어져 질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쪽 다 하는 걸 추천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단 초점 렌즈를 하지만 의사는 다초점 렌즈를 권하는 편이었었죠. 저는 어차피 해야 될 수술이라면 그래도 많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큰 돈을 지불한다 해도 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갈등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짐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통화를 한 이후 짐을 챙기고 있는 저를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먼 곳을 가겠다는 거야? 언제 올 건데? 장모님 댁에 가면 최소 며칠인데 이번에 수술까지 하시게 되면 최소 한 달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언제부터 우리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지방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시고 올 거니까 당신은 작은 방 청소 좀 해줘. 뭐라고? 장모님을 모셔온다고?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왜 그런 걸 당신 혼자 결정하는 건데? 절대 안 되니까 모셔와도 숙박시설을 알아보는지 해.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저번에 기억 안 나? 어머님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발목 골절상 입으셨을 때 이 집에서 얼마나 계셨지? 병원에서는 다 나아서 괜찮아졌다고 했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시다고 6개월을 계시지 않았어? 그것도 좋게 나가셨던 것도 아니잖아. 생활비 올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난리치셔서 형편없는데도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리고 댁으로 돌려보냈었잖아. 그걸 벌써 까먹은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왜 그 일을 꺼내는 건데? 그래서 당신도 장모님 데려오겠다는 거야? 나는 불편한 거 싫으니까 무조건 숙박시설에서 생활하시라고 해. 그냥 당신이 당분간 어머님 댁에서 지내. 매일 나한테 전화하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야? 혼자 지내시는 거 너무 외롭다고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잖아. 그러니까 불편한 게 싫으면 어머님 댁에서 지내면 될 거 아냐. 그리고 당신이 하나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 우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장만해 준 거 알고 있지?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의견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꼴랑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나머지는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밖에서 일할 능력도 안 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밖에서 일 안 해도 집에서도 충분히 벌고 있거든. 아이 돌보면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육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여튼 나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거 정말 싫으니까 절대 모셔오지 마. 알겠어? 집에만 오시면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모셔오겠다는 말에 얼굴까지 사색이 돼선 기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다쳤을 때는 제가 온갖 수발 다 들어주면서 아이까지 돌보고 자택근무를 하던 저는 밀린 업무를 새벽 시간대 몰아서 했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싫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남편과 목소리 높여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해로 향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혼자가 되셔서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같은 동네에 사는 걸 원했었지만 한평생을 남해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셨던 곳이라서 그런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엄마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를 뵈러 남해로 내려가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제일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식 된 도리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받으셨고 한동안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며칠 더 입원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수술비는 남편의 카드로 1,000만 원을 긁었습니다. 엄마는 치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놀라셨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야? 병원비가 어떻게 1,000만 원이나 나와? 아니, 눈 두 쪽 치료받는 건데, 어떻게 중고차 한 대 값이 나오냐고? 당장 취소 못해? 우리 엄마 치료비로 1,000만 원 나온 게 지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발목 골절되셨을 때 나도 꽤 돈 많이 나갔었어. 그리고 내 카드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당신 카드로 긁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돈을 떼먹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당신 백수였을 때 나 혼자 일해서 생활비하고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것만도 벌써 합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지금은 당신이 나한테 소리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일단 끊을게. 너, 지금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뺏어 먹었다는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것도 요구 못해? 그이 옆에 계셨어요? 그럼 다 들으셨겠네요. 어머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제가 며느리로서 지금까지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웬만하면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셔도 참고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를 부려먹으셨으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00만 원을 긁는 게 어디 있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 번에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다달이 할부로 해줄 테니 이자까지 쳐서 매달 내 아들 통장에 다시 꽂아 넣거라. 뭐라고? 3%. 그 정도 이자면 될 거 같니? 예, 내 말 들었지? 1,000만 원 빌려줬으니 매달 3% 이자까지 쳐서 갚으란다. 은행 이자보다 싸게 친 거 같은데 내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생각이 깊다. 나 같았으면 이자 10%는 떼어갔을 거다. 다음 달부터 무조건 내 아들 돈 갚아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시모는 할 말이 끝나셨는지 제 입장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엄마 옆에서 표정 관리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억눌렀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죠. 남보다 더한 사람들 같아 더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며칠 뒤 퇴원을 하시게 될 엄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할 시간인 남편이 거실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제 말을 끊으시면서 작은 방 문을 여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내 아들이 사돈이랑 함께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들어와 살기로 했다. 함께 지내는 게 좋은 점도 많으니까 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했던 말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소? 장모님이랑 같은 집에 사는 거 싫다니까. 내가 대를 사이야? 왜 내가 퇴근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장모님 얼굴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건데. 무조건 당신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불편한 거 딱 질색이니까 장모님 그냥 숙박시설에 모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다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는데 방금 한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곳에 모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랑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항상 희생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조금의 배려도 해주지 않으려는 당신한테 내가 뭘 더 기대하겠어?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아들 돈 1,000만 원 카드로 긁었잖아. 그것부터가 문제인 건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거니? 그 돈 전부 다 줄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갈 생각도 전혀 없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네가 내 아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 행동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들어왔다. 꼴에 집 하나 있다고 네가 지금 내 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집안의 가장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야? 시모와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만 뺏길 것 같아 집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몇 년간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서로 부족한 게 정말 많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엄마랑 상의 후 제 명의로 집을 장만해 주시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남편은 집 명의가 저로 되어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가장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며 남들은 남편 명의로 집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내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있다고 집 명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꺼냈었죠. 저는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집 문제로 시모가 저희 관계에 끼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불을 지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고 남편과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과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로 잡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남편과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저 또한 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날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어떻게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지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처럼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모습에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남해로 내려왔어요. 남해에 있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엄마를 남해로 모실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수술이 성공적이라 후유증이 없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무리만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그렇게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쉰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모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이제 오니? 왔으면 빨리 아침 차려야지. 왜 우두커니 서 있는 거니? 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손발이 다 떨린다. 오래간만에 실력 좀 발휘해봐라. 아직 안 나가셨네요? 저희 엄마 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도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 챙겨드릴 만큼 여유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아침을 차려주지 않겠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애미한테 밥 한 끼를 안 차려주니?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아침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밥상 좀 내와 봐라. 그리고 오늘 달이 바뀌었으니까 내 아들한테 빌린 돈 서둘러 갚아라. 이제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가 튀어나가서 끝까지 말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쭉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너도 서운한 거 있으면 이제 그만 풀고 다시 좋게 지내보도록 하자. 내가 살던 집은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 오늘 한두 명 정도 집을 보러 온다더라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집안에 물건들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올 거 빼고 다 처분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다. 끝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네요. 왜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언제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었나요? 환자인 저희 엄마도 집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머님이 왜 저희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나가주세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사시던 집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어쩜 그이랑 어머님 성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괜히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서 멈추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달려들었지만 두 눈 뜨고 당할 제가 아니라서 머리채를 잡으시려는 시모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힘에 밀린 시모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셨는지 저를 노려만 보시고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기세가 꺾이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길래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시모의 짐을 밖으로 빼내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분명 출근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불을 덮고 고개만 내민 채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지 상당히 놀란 눈치였죠. 그런데 제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발이 2개가 아닌 4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젖히자마자 맨몸인 남편과 얼굴을 파묻고 옆에 찰싹 붙어서 실오라기 하나 없는 상태로 이불 속에 숨어있던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저에게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는 누구길래 내 집에서 둘이 왜 맨몸으로 숨어 있는 건데? 내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줄 알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당신이랑 한 침대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길래 기억도 안 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더라고. 어제 엄마랑 술 한잔 걸친 상태였거든.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 엄마가 부른 거라고 하길래 일단 집에 들어오게 했는데 같이 술 한잔 걸치면서 대화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도 남자라고. 여자가 옆에 붙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내가 미안해. 이건 정말 술김에 한 실수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네가 왜 미안해하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건 전부 다 며느리 너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 어떻게 부부가 한 침대에서 같이 지내지 않고 각방을 쓸 수가 있니? 그러니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지. 내 아들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까 엄마인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기분 좀 풀라고 여자 좀 부른 게 잘못된 거니? 며느리 역할 잘하고 아내 역할 잘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 사람이 이쁜 짓을 해야 각방을 쓰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일을 저지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이건 바람이 아니잖아. 내 아들은 엄연히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자.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세요? 저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다른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어떻게 이걸 바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아닌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쪽도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서둘러 옷 챙겨 입고 나가보세요. 당신, 나랑 오늘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가긴 어딜 가. 눈앞에서 외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가려고? 모든 걸 증거물로 남겨놔야 나중에 법정에서 내가 유리해지지 않겠어?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 오늘 이혼할 생각으로 온 거니까 이대로 곧장 법원에 가면 될 것 같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으니 키우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거 너한테 빌린 1,000,000원이야. 더러워서 이자까지 전부 다 쳐서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혼 위자료랑
바람 피우고 정신적 충격으로 준 부분에 대해 법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거야. 내가 그동안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랑 함께 살아왔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그쪽도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들어왔으니까 법적인 소송은 면하지 못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즐길 거 다 즐겼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저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저도 자식이 있는 엄마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유부남인 거 알고도 그런 거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대신 제가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분들이 어제 술 먹으면서 한 말들이었는데요. 상간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줬어요. 남편과 시모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면서 상간녀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길래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녹음기를 켠 뒤 상간녀의 말을 듣는 순간 왜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고 남편이 또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모두 다 듣게 되었죠. 시모는 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을 전부 빼서 남편을 꼬셔 금 투자를 같이 하자고 끌어들였고 투자 금액의 10배를 돌려준다는 말에 혹해서 남편은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동원해 시모와 함께 금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뉴스까지 터지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라 사기를 친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 되어버려 오갈 데 없는 시모는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거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통장의 돈과 대출에 대해 숨기고 있던 거였죠. 상간녀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 정말 금투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사기를 쳐서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법에 혹해서는 시모와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남편이 위장 사고로 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계획까지 했었다면서 이 일이 끝나면 자기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는 소름 돋는 말까지 꺼냈던 거였어요. 상간녀는 당장 돈이 없고 술도 마신 상태라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었었는데 아침에도 전날에 했던 얘기를 꺼냈다며 자기가 증인까지 서줄 수 있다고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경찰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렇게 조사를 받긴 했지만 남편은 말뿐이었을 뿐 어떠한 계획도 한 적이 없었다며 한순간에 많은 돈을 잃어버려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해 아무 말이나 튀어나왔다고 설명을 했지만 저는 단 하루라도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시모를 한데 엮어 싹 알거지로 쫓아내었고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과 함께 남해로 내려와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오갈 데가 없다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저를 위협했던 발언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저는 친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혼 절차 밟은 지 한 달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막대한 빚과 알거지가 된 남편과 시모에게 아직까지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시기긴 한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둘째치고 두 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저를 노렸다는 충격에 지금도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상황입니다. 숙려 기간이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지만 그 전에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난리칠까봐 걱정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제는 제발 편히 좀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